신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확대라는 두 축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들이 이번 대책에 담겼는데요. 과연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집값은 잡힐 것인지, 추가 규제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지 경제포커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죠. 네, 원래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지정이 돼 있던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네. 이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이 서울 156만 8천 가구, 또 경기 74만 2천 가구라고 해서 네. 이게 총 230만 가구가 네. 이번 대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추산이 됩니다. 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말 그대로 토지, 즉 아파트를 살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허가를 위해서 뭐 각종 서류가 필요한 것도 필요한 건데 뭐 네. 허가를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은 실거주를 2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매매 대금에서 이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자금만 투입해서 이제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사실상 원천 차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사실상 거래 차단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였던 627 대책을 내놨을 때도 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낮춰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다라는 평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한 발, 두 발 더 나갔어요. 네, 이번 대책을 삼중 규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에 네. 여기에 더하기 대출과 청약 또 세금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지정, 이게 동시에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아파트를 사려면 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죠. 이게 네. 70%에서 40%로 줄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최대 한도도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627 대책에서는 최대 한도,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가 6억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주택 가격을 구간별로 나눠서 이 한도를 더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네. 이 25억 원 이하는 4억, 그다음 25억 원 초과 아파트는 2억으로 줄였습니다. 네. 이 2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값, 이게 뭐 KB에 따른 건데요. 네네. 이게 9억 7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좀 단순화해서 10억 아파트를 예로 좀 들어볼게요. 네네. 이게 일반 차주 대상입니다. 뭐 생애 최초 구매자나 뭐 특별한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뭐 등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를 이제 가정해서 봤을 때 627 대책 이전에는 LTV가 80%였거든요. 예. 그러면은 10억 중에 8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 627 대책 이후에는 LTV가 70%긴 했지만 최대 한도가 6억으로 묶였기 때문에 6억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예. 이제 15 대책 이후에는 LTV가 40%여서 4억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27 대책 이전과 비교해서는 이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도 2분의 1로 줄었다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8억에서 4억으로. 네. 다만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70, 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서민, 뭐 실수요자분들 요건이 좀 있는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뭐 주택 가격 8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뭐 요런 요건들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LTV 60%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6억, 4억, 2억이라는 이 주택 그 담보대출의 최대 한도 캡은 여전히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다주택자는 취득세나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요. 또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은 향후 1년간 주택 구입도 제한되는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자, 이 대책이 발표가 되고 뭐 뜨거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 앞두고 일명 막차 수요가 굉장히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전세 낀 매물은 이제 거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세 낀 매물을 사고 팔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네. 이제 급매로라도 이제 좀 가격을 낮춰서 팔겠다라는 네. 집주인분들과
이때를 노려서 좀 갭 투자를 해보겠다 하는 이제 매수자분들, 수요자분들이 맞물리면 이제 거래가 좀 체결이 된 걸로 봐요. 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지만 그래도 좀 젊은 층이 진입이 가능한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막차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반면 이제 좀 전부터 이 규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었고 수요도 많은 이제 한강 벨트에서는 네. 오히려 이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좀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 언론에 조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37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지정되면서 아마 좀 뭐 매수인 매도인 다 이제 모두 시장 분위기를 좀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거래가 좀 아무래도 뚝 끊길 거라는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두고 이번 규제를 두고 사실 서울 안에서도 뛰는 것만 뛰었는데 왜 이렇게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는지 모르겠다. 불만도 꽤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실제로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8개구의 아파트 값이 이제 2022년 12월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에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어허허. 나타났어요. 네. 도봉구는 2022년 12월 대비 5.3% 넘게 떨어졌고 예. 금천구와 강북구 등도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강남 3구는 같은 기간 동안 20% 넘게 올랐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값이 하락한 지역 집주인들로선 당연히 강남이랑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게 맞냐 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정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택법에 보니까 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변동률보다 1.5배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런 요건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일단 전역으로 좀 지정을 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반면 이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옹호 여론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책으로 갭 투자가 막히면서 이 전세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임대차 시장 월세화가 또 가속화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수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네. 계속 이제 DSR 적용 대상에서 빠져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1주택자가 이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세를 이유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좀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자금 부담감이 확실히 늘어나게 되고 이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전세금이 올라가고 네네.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주거 형태를 이제 월세로 전환해야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투자와 거주를 좀 분리해서 이 전세 낀 매물을 사두고 본인은 좀 더 저렴한 네. 전세에서 살다가 네. 자금이 모이면 이제 사둔 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좀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이 기존의 주거 사다리 방식이 네네.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월세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이 수입 자체가 빈약한 데다가 이제 다달이 주거 비용이 오르면서 이 주거도 이제 주택을 아파트를 살 돈 자체를 마련하는 게 네. 힘들다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뭐 신혼부부, 뭐 신생아 가구 등 이런 정책 대출까지 조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조건과 한도가 이 서울 내 수도권 내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사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이분들 대상으로 정말 실수요자라면 이 지금의 규제, 대출한도 캡 씌운 거를 좀 풀어주는 이런 좀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실수요자 여기 있습니다. 예, 제 집은 어디 있는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그래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집값이 잡힐 것인지 이게 궁금한데 지난 첫 번째 대책 때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한은이 지난달 말에 이 6.27 대책과 관련한 효과에 대한 이제 분석을 좀 내놨습니다. 네.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 수도권 주택 시장이 6.27
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서 네.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축소가 되고 거래량도 줄었지만 네. 이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과거에 비해서 좀 제한적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거래는 좀 줄고 뭐 멈춘 듯 하지만 이 가격이 효과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지난 6월에 이제 2018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 1.4%였거든요.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네. 이 7월에 1.1% 오르면서 이제 상승률이 축소되기는 했습니다. 네. 또 아파트 거래량도 6월에 이제 12,000건이 넘었었는데 한 달 만에 64% 줄어든 4,362건으로 네. 쪼그라들기는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가격이 아무래도 확 떨어지지 않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이사철 수요나 이제 규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선구매 수요도 작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하는 이 분석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의 부동산 불패시나 또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번에 대책이 나온 거니까 이 전문가들은 이제 단기적인 이제 거래 제한 효과는 확실히 있을 거다라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기대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이제 주변으로의 전이를 막는 암수술이라고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앞으로의 뭐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제 공급 대책이 좀 아무래도 없는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이 시장이 전면적으로 좀 과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 결국 이제 집값 안정은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그리고 이제 공급 확대, 이렇게 두 축으로 가는 건데 네. 공급 확대는 아무래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 대출 규제를 꺼내드는 셈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틀어막기만 할 게 아니라 공급 대책도 따라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또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개 확대 부분은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이제 97 정책에서 이제 공급 확대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걸 이제 최대한 빨리 이행하겠다, 이 정도에 좀 그쳤거든요. 네. 또 여기에다가 이번 대책 가운데에서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도 있었어요. 예. 이제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재건축 구역과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돼서 네. 이게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못 판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정비 사업의 속도가 느려질 거다라고 하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을 좀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이 다음 대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 같은 세제 개편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네, 정부 관계자들이 참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세를 비롯해서 이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정상화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구윤철 뭐 부총리를 비롯해서 뭐 김용문 정책실장 등이 어쨌든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이제 양도세는 높다 보니까 이 매물 잠김 효과가 크다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유세는 낮추고 그다음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식이 좀 많이 거론이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취득세, 지자체 주요 재원인 취득세가 좀 줄어들어서 이 지자체 재정에 좀 타격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재부에서 4분기 내로 이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고 또 기재부, 뭐 국토부,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좀 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밑그림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좀 발표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이제 공급 대책의 변화가 있을지 또 이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좀 숨고르기 이런 숨고르기의 시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11호 부동산 대책 의미에 대해서 경제 포커스 나눠봤습니다. KBS 허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마무리.